토막살인의 비밀 한국 레이저가 열어젖히다. 2023년 초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전 세계 수사기관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평범한 러시아 출신 목공 기술자 알렉세이가 어떻게 연쇄살인 용의자에서 진실을 밝혀내는 핵심 인물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파트 1. 평범한 일상 속의 이방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세이입니다. 러시아 출신이고 30년 넘게 목공 일을 해온 평범한 기술자죠. 사실 제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2년 말 러시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일거리를 찾아 동남아로 건너왔어요. 제가 정착한 곳은 태국과 라오스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관광객들이 가끔 들르는 한적한 곳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작은 공방을 차리고 현지인들을 위해 가구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솜씨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정교한 목공 작업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러시아에서 배운 전통 기법과 현대적 도구를 조합해서 꽤 괜찮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죠. 마을 사람들도 만족해했고 저도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어느 날 아침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근처 산에서 끔찍한 시신이 발견된 거죠. 처음 발견한 건 나무꾼이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충격받아서 며칠 동안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현장을 조사하는데 저도 구경꾼들과 함께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그 시신은 정말 이상하게 토막나 있었대요. 너무 정교하고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도구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기계로 정밀하게 잘라낸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특히 저 같은 외지인에게는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구나, 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파트 2. 기묘한 사건의 확산. 첫 번째 사건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경찰들이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범행 수법이 너무 특이해서 도구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이번에는 마을 반대편 계곡에서였는데 첫 번째와 똑같은 방식으로 토막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경찰은 연쇄살인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용의자를 좁혀나가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어요. 경찰들이 가장 주목한 건 바로 정교한 절단 기술이었거든요. 이런 깔끔한 절단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마을을 뒤져보니까 저 같은 목공 기술자나 정육점 사장 같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 오르게 된 거죠. 특히 제가 외지인이라는 점이 더욱 의심을 샀어요. 러시아에서 온 목공 기술자가 정교한 도구들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제 공방 앞을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손님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 번째 사건이 또 발생했어요. 이번에는 마을 중심가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같은 수법, 같은 정교함. 이제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고 외지인인 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경찰이 제 공방에 와서 도구들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협조했죠.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진 정교한 톱들과 각종 절단 도구들을 보더니 경찰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이런 도구로 그런 절단이 가능하겠는데요? 라고 묻는 경찰관을 보면서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물론 제 도구들이 정교하긴 하지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자를 생각은 꿈에도 안 해봤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변했고 심지어는 제 공방 앞에 돌을 던지거나 욕설을 써놓고 가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저는 점점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무죄를 주장해도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지인이 발뺌하고 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죠. 파트 3. 절망과 반전의 실마리.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니까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무죄를 입증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마다 몰래 사건 현장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라서 출입금지 테이프는 걸려 있었지만 30년간 목공 일을 해온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경찰이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첫 번째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절단면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저도 각종 톱과 절단 도구를 30년 넘게 써봤지만 이런 절단면은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나무를 자를 때도 이렇게 매끄럽게 나오기 힘든데 뼈와 근육을 이런 식으로 자른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절단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절단면 가장자리에 아주 미세한 탄 자국 같은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세 번째 현장에서도 똑같은 흔적을 보고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절단 도구가 아니야.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이런 매끄러운 절단면과 미세한 탄 자국이 생기는 경우가 언제인지 알아보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레이저 절단이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정밀한 산업용 레이저 장비를 사용한 흔적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 그런 장비가 있을 리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대도시까지 가도 그런 정밀한 레이저 장비를 보유한 곳은 몇 군데 없을 텐데 말이에요. 저는 이 발견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용의자가 수사 방향을 흐리려고 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었죠. 오히려 더욱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했어요. 분명히 중요한 단서를 찾아낸 건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다니.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마을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런 레이저 장비를 숨겨놓은 곳이 있는지 아니면 장비를 가져올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을을 이렇게 자세히 돌아다닌 적은 처음이었는데 평소에 몰랐던 작업장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마을 외곽에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작은 공장이나 작업장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을 끈 곳이 하나 있었는데 파트 4 한국 기술의 흔적. 마을 끝자락에 작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글로 쓰여진 간판이었는데 김철수 기계공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살 때 한국 사람들과 일해본 적이 있어서 한글을 조금 읽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한국은 정밀 기계 기술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혹시 여기에 제가 찾고 있는 그런 장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부러 그 공방을 찾아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 남성이 기계를 손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영어로 말을 걸어봤는데 다행히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세이라고 합니다. 목공일을 하는데 혹시 정밀 절단 장비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김씨 성함을 김철수라고 하더라고요는 처음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제가 목공 기술자라고 하니까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리고 저를 공방 안쪽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최신형 CNC 기계들과 함께 한쪽 구석에는 정밀 레이저 절단기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도 상당히 고사양으로 보이는 장비였죠. 우와, 이런 장비가 여기에 있다니 놀랍네요. 한국에서 가져온 건가요? 김철수 씨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작년에 한국에서 직접 들여온 거예요. 이삭전자에서 나온 최신 모델입니다. 정밀도가 0.01mm까지 가능해요. 여기 동남아에서는 이런 장비 보기 힘들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찾고 있던 그 장비 말이에요. 하지만 섣불리 의심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혹시 이 장비로 어떤 작업들을 주로 하시나요? 주로 정밀 부품 가공이에요.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부품 같은 것들이요. 가끔 현지 공장에서 주문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김철수 씨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레이저 절단기 주변이 평소보다 많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정도였어요. 혹시 최근에 이 장비를 누가 빌려가거나 한 적 있나요? 김철수 씨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사실 한 달 전쯤에 현지 사업가 하나가 와서 이 장비를 써보겠다고 했어요. 돈도 넉넉히 주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수상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은 뭘 만들 건지 도면을 가져오거나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실험적인 작업이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만 작업하겠다고. 저도 찜찜해서 거절했는데 며칠 후에 제가 마을에 나간 사이에 장비가 사용된 흔적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진실에 한 걸음 다가선 거였어요. 파트 5 진실과 아이러니한 결말. 김철수 씨와 함께 그 수상한 사업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마을 근처에서 불법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현지인이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연락처와 차량 번호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처음에 경찰들은 또 제 말을 의심했지만 김철수 씨가 직접 증언해주고 레이저 장비 사용 흔적까지 보여주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급하게 수사팀이 꾸려졌고 그 사업가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그 사업가의 창고에서 피해자들의 유품들과 함께 레이저로 절단 실험을 한 흔적들이 대거 발견된 거예요. 그 인간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작품을 자랑하려고 일부러 정교하게 시신을 토막낸 거였습니다. 범인이 체포되자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의혹도 완전히 풀렸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과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제가 진범을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의 정밀 레이저 기술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된 거예요. 한국 기술자의 협조로 연쇄살인범 검거, 한국산 레이저 장비의 정밀성이 범인 색출의 열쇠, 이삭전자 레이저 절단기 동남아 연쇄살인 사건 해결의 결정적 기여. 이런 헤드라인들이 현지 신문에 대서특필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한국으로까지 전해지면서 한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 주 후에는 이삭전자에서 직접 김철수 씨에게 연락이 왔대요. 회사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자사 장비의 우수성이 입증되었다면서 김철수 씨를 한국으로 초청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유명해졌어요. 러시아 목공 기술자가 한국 교민과 협력해서 연쇄살인범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한국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저와 김철수 씨를 함께 초청해준 거였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범죄에 사용된 한국 기술이 결국 범인을 잡는 열쇠가 되었다니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양날의 검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기술 자체에는 선악이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면 범죄 도구가 되지만 선한 사람이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다시 고향 러시아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김철수 씨와는 계속 연락하고 있고 가끔 한국에서 나오는 정밀 기계들을 수입해서 쓰고 있답니다. 그때 그 사건 덕분에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기의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준 김철수 씨 같은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국 교민을 만나시면 꼭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 작은 도움이 때로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큰 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